오늘은 양육권과 친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양육권자, 친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느냐, 그 5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아이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양육권을 갖는 게 수입이 없으면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조정을 할 때 남편들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동의하면서 친권은 포기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양육권과 친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양육권자, 친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데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키워야 하니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거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 지정 등 신분상에 관한 권리나 의무, 재산상 법률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말하는데요. 혼인 중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친권을 갖고 이혼 후에는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통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공동친권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양육하지 않는 부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는 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며 전학을 보내기도 어렵고 아이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긋지긋해서 헤어졌는데 친권자인 전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아이가 사고가 나서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법정 대리,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양육권자인 엄마와 아이는 서울에, 아빠는 지방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친권자인 아빠가 동의하러 서울에 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편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긴 해요. 그럼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느냐? 그 5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혼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을 다투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존중을 해주십니다. 만약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10세 전후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많이 반영해 주시는 편이에요. 세 번째, 자녀의 성별과 연령입니다.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요, 아이의 엄마가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아이의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조건 다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번째,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예요.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친밀도, 애착 등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친밀감을 느끼는 아빠 또는 엄마와 분리시키는 것이 정서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자가 엄마로 지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케어하는 경우가 더 많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다 보니 친밀도가 엄마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다섯 번째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과거 한 10년 전쯤 아니면 그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경제적 우위에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엄마에게 양육권 및 친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능력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이유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원룸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보다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에게 별도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아빠가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조 양육자 내지 경제적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여서 보조 양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요. 보조 양육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미성년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 요소들이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만약 맞벌이인데 보조 양육자가 양측 모두 없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면 야근이 많은지 정시에 끝나는지 등 근로 환경이 양육하기에 적합한지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편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가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지를 가사조사할 때 많이 살펴보시더라고요.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헤어지실 때 절대로 아이를 여러분들의 감정 싸움에 끼워넣지 말으셔야 돼요. 배우자에게는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일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일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배우자를 나쁘게 만들고 몹쓸 사람을 만드는 게 아이의 정서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